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으로 강제 동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예산 878억 원을 책정했는데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22.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품과 석유 제품, 석탄 등이 크게 올랐는데 고환율과 맞물리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 이어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 10개월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에 출국해서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무려 4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았던 한미일 정상. 다음 주 뉴욕에선 양자회담이 진행됩니다. 국가안보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30분 남짓 얼굴을 마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만난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우리 안보실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양국이 이번 만남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 일정은 현 시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 5박 7일의 큰 그림도 나왔습니다. 첫 일정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관련 행사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면담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리셉션에서 각 나라 정상들과 만나고 이후 캐나다로 옮겨 23일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연설, 전쟁과 핵, 인권의 위협을 받는 분단국가로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평화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한국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두 가지 큰 축이 담길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사실상 일축한 가운데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강조하셨던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 안보를 확충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 걸쳐서 기여 외교를 확대하겠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 간담회 등 부부 동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인데 대통령실은 국격을 위한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1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일축하며 496억 원이 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저녁엔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 외빈 접견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신라호텔 등에서 이뤄져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로 내년에만 497억 원 등 모두 878억 6,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70%가 넘는 예산을 새로 투입하겠다는 거여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속시설 신축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며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부속시설 신축 예산인 만큼 청와대 이전 비용과는 별개 문제이고 예산도 국회가 결정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경찰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죄명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단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당역까진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회사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현장을 찾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각각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 선착장에 있던 요트에 불이 나 요트 3척에 불이 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선박을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선착장에 있던 요트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요트 한 척이 완전히 불에 타고 주변에 있던 요트 2척도 그을렸습니다. 이제 수리하려고 완장기로 완전히 끌어올려 놓은 건데 이상의 원인으로. 소방당국은 점검을 받기 위해 육지로 옮겨진 요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인근에서 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4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북 상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낙동터널 앞에서 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를 갓길로 옮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뒷바퀴가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는 1층짜리 가구점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가 모두 불에 탔고 주변 건물 외벽이 그을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실었는데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 사측은 그러나 파업 종결 후 하청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의 법적 조치를 막겠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을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선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도종환, 한정혜 등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꼽은 22가지 정기국회 중요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은 조금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러. 국민의힘도 위법 행위까지 면책해주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도산 내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는 것 또한 저는 과도한 해석이고. 노동자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와 경영계 입장이 판이하게 맞서면서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사이 또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품과 광산품 등 원재료가 44.7% 올라 수입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석탄과 석유 제품 등도 28.5%로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전달 기준으로 보면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 가격 등이 조금 내려가면서 수입 물가도 0.9%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도 석탄과 석유 제품 등이 내리며 전달 대비 0.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13.4%가 올라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추석이 지난 후 환율이 치솟고 라면이나 과자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정부의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정점 이후에도 고물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뚫었던 물가, 언제가 정점일지 예측은 조금 엇갈립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엔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진정될 거란 전망을 거듭하지만 늦어도 10월 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좀 안정화 기조를. 비슷한 의견을 냈던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상 회복에 외식이나 여가 수요가 갈수록 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특히 환율이 하반기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의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정점을 찍어도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오르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먹거리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조만간 외식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생겼습니다. 재료비 부담이랑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남아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뛸 수도 있습니다.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점 이후에도 부담은 여전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국이 수교 30주년 특별 전시에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멋대로 삭제한 연표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의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 요구에 동문서답을 한 셈인데 일단 한중 간 역사 갈등은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박물관에 마련된 한반도 청동기 유물 특별전. 전시장 벽면에 표시한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자료를 중국이 멋대로 바꿔서 한반도 북방 역사를 지워버린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즉시 원본대로 수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관람을 중단시키고 유물도 철거해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많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결국 중국은 이틀 만에 문제가 된 특별전의 연표를 떼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중국이 고의로 삭제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되돌려 놓으라는 말에 아예 전부 없애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사과 요구에도 여전히 동문서답입니다. 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性的讨论和沟通，希望双方的办展部门通过友好协商解决有关问题。 우리 측이 일단 중국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한중 간 역사 갈등은 지난 2002년 동북공정 때처럼 미봉 상태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미국 의회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차관은 현지 시각 15일 공화당 소속 스티브 샤럿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와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 의원을 만나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미국을 찾아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형 레진 씨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동생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진실규명과 현장 방문 조사 요청에 북한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제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뒤 유엔 차원의 국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파악하고
북한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간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조를 설득하며 미국 승리의 날을 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자국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면 파업을 예고했던 미국 철도 노조를 마지막 순간 설득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직접 협상단에 전화를 걸어 중재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This agreement is a big win for America and for both in my view. 미국 경제는 물류 대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뻔했던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미국 철도협회는 철도 파업이 일어날 경우 하루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은 기자회견에서 철도 노조 조합원들의 더 나은 처우를 약속했습니다. 24% wage increase over the next 5 years, improved working conditions, peace of mind around their health care by capping the cost that workers will have to pay. 50년 정치 경력을 앞세워 설득과 타협의 묘를 구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의 미국 생산을 연일 강조하면서 중간 선거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도 새롭게 발동했습니다. 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기술보호 조치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미 투자에 나서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2달 만에 9%포인트가 올라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관악구가 이달 말 수재민과 함께하는 골프대회 개최를 후원하겠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재민 돕기라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아직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한창인데 무슨 골프대회냐며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 당시 봉천동 반지하 집이 침수돼 하마터면 부모님을 잃을 뻔한 최연희 씨. 아직 복구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한 집은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9시 반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물이 다 찼다. 그래서 나무 장롱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최 씨는 지인이 보내준 골프대회 홍보물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을 분위기로 한껏 멋을 낸 관악구청 장배 골프대회 포스터였는데 위쪽에는 수재민과 함께한다는 문구가 있고 아래엔 관악구가 공식 후원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 대회를 열면 열지 왜 거기다가 수재민과 함께하는이라고 그 내용을 붙였는지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수재민을 위한다는 어떤 그 뭐 행사의 취지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무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대회 주최 측은 해당 골프대회 홍보물을 이곳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관악구 일대 20여 곳에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골프대회는 수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관악구 골프협회는 대회에는 26만 원을 내면 참여할 수 있는데 수재민 참가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회를 마친 뒤 수재민에게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라 관련 문구를 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부하겠다는 성금은 고작 500만 원, 대회 1등 상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수재민을 이용해 자기 행사를 홍보한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네들의 대회인데 거기를 수재민을 같이 포함을 수재민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가서 그런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할 관악구가 서민이 즐기기엔 부담스러운 골프 행사를 공식 후원한 건 수재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처사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저 스포츠인데 수재민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행사가 아닌가. 관악구는 행사를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보 방식이나 문구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조례에서 뭐 행정적 지원, 뭐 필요 정비 지원 그런 거는 했지만 포스터로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나가는지 직접적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달 말 열기로 한 골프 대회를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목에 보면 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예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럿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살해범 A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했고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고소 후에 피해자는 한 달 정도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범죄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가 됐는데 약 3년 가까이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별도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진 다른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경찰과 법원의 인식이 좀 아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 A씨의 직위는 해제가 됐지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는 접속이 그대로 가능했다는 점도 검토할 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연락처나 근무 형태, 또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씨가 피해자가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날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리 범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어떤 역사 왜곡 논란을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대응이 다시 문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한국사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빠져 있었고 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자료다라고 표기까지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특히나 이 전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비판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강력히 공식 항의했는데요. 결국 중국은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철거에 그치면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2004년에 한중 정부가 함께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겠다라고 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우리 정부와 학계가 이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 문제에서만큼 좀 단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정말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게 더 번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항제철소 현재 열심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철강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와 조선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조선업 쪽은 선박 건조 때 필요한 철판 재고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고요. 또 해외 수급처도 마련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업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 강판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항제철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건데 급하게 해외에서 수급처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전기 강판은 거쳐야 할 테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테스트를 다 진행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철강 제품 가격과 자동차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 감기만 해도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한다는 이 새치 샴푸가 상당히 이슈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새치 샴푸, 염색을 좀 간단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 덕분에 4060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품목들, 일부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발과 출시 당시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성분들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이번에 몇몇 금지 성분이 추가가 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5개 연모제 성분에 대해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76개 연모제 성분에 대해서는 정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새치 샴푸를 생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위에 평가 대상인 성분이 포함된 새치 샴푸를 생산하고 있던 업체들은 해외에서는 안전성을 입증받은 성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국내 평가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새치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비해서 안전성 논란은 가시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한국일보 1면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통째로 회사를 어떤 환경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파타고니아의 얘기인데요. 창업주의자 회장인 이본 쉬나드, 최근 그와 그의 배우자 또 두 자녀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100%를 환경단체와 비영리 재단에 양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분 가치로 따지면 약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40대인 두 자녀는 계속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겠지만 봉급, 월급 외에 별다른 수익 배분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또 매년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전액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서 매년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수확한 100% 유기농 면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한 자켓을 만드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회사를 환경단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쉬나드 회장은 이전에 경제지에서 억만장자라고 자신이 꼽힌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났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서 안도감이 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참 대단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기사는 스포츠 관련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장례식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이번 주말에 재개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 기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8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홈 경기를 치릅니다. 레스터 시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나 활약 여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총 8경기에서 아직 득점이 없는 상황인데요. 조선일보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 시즌 득점왕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의 견제가 더 강해졌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극복해야 할 과제 두 번째는 팀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5명이 새로 주요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왼쪽 수비수 페리시치의 경우는 수비수이지만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왼쪽 라인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가 좀 자연스럽게 상대 역습을 막기 위해서 수비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동 공간을 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오른쪽, 이번 시즌이 확실히 하프라인 아래쪽으로 깊숙이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롭게 영입된 공격수 히샤를리송의 영입으로 이 손흥민 선수가 2선에서 패스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영국 내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이끄는 건 콘테 감독의 몫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나라 핵심 쟁점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두 나라 핵심 현안인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러시아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맞서 두 나라가 대국으로서 역할을 함께 수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中方愿同俄方一道努力，体现大国担当，发挥引领作用。 두 나라 정상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교역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무역과 농업, 인터넷 분야 협력 강화를, 러시아는 무역과 에너지 공조 확대를 논의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국제금융제재를 우회하는 데 일조한 러시아 단체 2곳과 개인 2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상무부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와 함께 러시아 국방, 첨단기술 산업을 겨냥한 국무부 조치와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했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유럽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16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집행 시작과 50억 유로, 우리 돈 7조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 난민들의 피난처와 파괴된 학교들 복구를 위한 지원도 내놨습니다. And I'm happy to announce that there will be another 100 million to support schools so that the damages done by the war in those schools can be repaired in a short term.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완전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기 전이라도 유럽 단일 시장에 합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와 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Ми всі розуміємо ППО і ПРО, протиракетна оборона. Для нас це сьогодні я не знаю, як це вирішити дуже швидко, але те, що це пріоритет, 100%.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몰린 러시아는 미국의 무기 지원을 트집 잡았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고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태풍의 앞자리에서 유입된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호남 내륙과 영남 지방에도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 부산은 2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가까워지는 제주도와 영남, 영동 지방에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혈세가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사용됐다고 발표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또 정책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복지국가로 환골탈퇴하겠다며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하고 중복된 복지 체계는 통폐합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기존의 틀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입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주로 민간과 정부 협력 아래 돌봄 요양 등 서비스 복지가 확충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건 정치 복지라 명명하고 약자 복지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이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이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가 새 정부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환골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양과 돌봄, 교육 등 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모자란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 또 다른 과제로 중복과 누락이 만연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의 신속한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복지 철학은 13.2% 증액, 7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완벽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체계 개편 구상에 대한 질문에 정무적, 국면 전환용인 정책은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무슨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또 정책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대통령실이 복지 정책의 거시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고 민간 주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경리를 의무화해 쌀 가격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장 복도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부가 반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처리 안 된 법이에요. 그때 당시까지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표현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때 농해수위 아니셨잖아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쌀값 정상화가 완성됐잖아요. 무슨 완성이 돼요? 왜냐? 전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져요? 오늘 다 날치기 해놓고.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약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 마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투자가들이 지금 미증시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상승 출발했어요.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 이른바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괜찮다. 미국인들이 강도 높은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고 있네. 이 시그널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대로 국채 금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년물, 3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시에 다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제 관망세까지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주요 지수가 일제히 내렸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56% 떨어졌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1.13% 하락을 했는데 이 그 국채 금리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1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1년물이 4%를 넘어섰다라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내 4%를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사실 이 75bp냐 100bp냐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제 페드워치를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한 8대 2 정도. 75bp 인상 가능성이 100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어제보다도 확실히 이번에는 4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에 갈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연준은 이번 달 이외에도 11월, 12월 두 차례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 늘상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지표 발표되거나 잭슨 홀 미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잭슨 홀 미팅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나 가야 4%다인데 지금 이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올 연말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달이 2.5예요. 석 달 새, 불과 100일 새 2%포인트 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11월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제합니다. 57%를 75bp 인상 가능성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12월 그러면 좀 둔화될까? 12월은 빅 스텝.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46% 선에서 높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와, 이렇게 지금 석 달 새 이렇게 2%포인트 금리를 올려가면 한은의 고민이 커져요. 한은은 그동안 늘상 얘기했던 것이 큰 이변이 없는 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꾸준히 올리겠다였는데 네. 이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만큼 물가 상승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의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 다 잡혔어요. 다 2달째 내리고 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째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거품이 심한 에너지 빼고 먹거리, 식음료 빼고 핵심 물가만 봐. 코어, 근원 물가 지수를 봤더니 오히려 7월보다 더 8월에 더 뛰었네. 네.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유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한 번 오른 물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정말로 연준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브레이크를 시장 다 충격을 주면서 2번이나 밟았는데 미국의 이 핵심 물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 특히 주거비, 의료비, 여기다 외식비, 여기다 중고차값 대부분 다 2자릿수 상승세예요. 유가만 떨어졌어요. 네. 이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린 건 맞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고강도 긴축은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치, 한해의 물가 목표치가 2%예요. 근데 여전히 8%를 넘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2% 선으로 안정적일 때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니까 내년에도 쉽사리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 여파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그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 턱 밑까지 이제 치솟지 않았습니까?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의 문제일 뿐 1,400원은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외부적으로 좀 보면 달러 인덱스 오늘도 보니까 미국 달러가 또 강세예요. 네.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9.7까지 뛰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6개 통화 가운데 유로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엔화 등이 좀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어제는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제 이번 주 내내 일본 중앙은행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의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치고요. 영국 파운드는 더 심합니다. 30여 년 만에, 37년 만에, 34년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외부적인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연준의 보폭에 맞춰서 연준이 거의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 걸음 걸을 것이냐 한꺼번에 4걸음 걸을 것이냐에 따라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국가들이 꽤 돼요. 자,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어제 장중에 1,397원 찍었거든요. 물론 외환당국도 구대 개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의 전체에 참석한 추경 부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했어요. 네. 개입해서 한 뭐 순식간에 한 7원 정도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 정부와 외환 당국이 뭐 동시에 환율 방어에 나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지금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원 선에 오니까 동시에 대응이 나선 거거든요. 이 1,400원이라는 선이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제 이 외환 딜링룸이 좀 한가한 시간에 이제 정부가 달러를 직접 푸는 이른바 이제 도시락 폭탄이 날아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던진 도시락 폭탄도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은 게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 안 되거든요. 네. 이게 IMF 외환위기 당시 그때 2,000원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00원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시에도 한 1,300원을 밑돌았어요. 그래서 이 2번밖에 없는 이 1,400원을 찍게 되면 사실 역사상 3번째라는 오명, 좋지 않은 이 주홍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시락 폭탄의 원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어요.
당시에 이제 외환 당국이 달러 이제 매도 타이밍을 주로 점심시간에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딜러들도 밥 먹어야 돼요. 네. 모니터 보는 사람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빠지다 보면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물량으로 최대한의 극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때 이제 달러를 주로 매도해 왔는데, 그래서 어제도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정오 넘어서 오후 1시경에 지금 1,400원에 육박을 하니까 다급해진 외환당국이 뭐 구두 개입도 안 먹히고,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의 이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은 오전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후 1시경 1,4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한 7원 정도 뚝 떨어졌어요. 한 40여 분 만에.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이 지금 강달러에 직접 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지금 뭐 외환 당국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그 사이 한 7억 달러 가량을 어제 하루에만 푼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징후거든요. 네. 지금 뭐 위급하기니까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재무부는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늘 포함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 지금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한 내용을 분기 내지는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방향 한쪽 방향으로 GDP의 2%를 넘게 개입한 흔적이 남으면 그 다음번 이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씌우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횟수도 중요해요. 정말 구두 개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달러를 얼마나 한쪽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네. 그럼 도시락 폭탄 전략이라고 했는데 아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썼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개입이랑 약간 성격은 달랐던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촉발한 이제 이 행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위험했어요. 미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이제 외환 곳간이 비었을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빼려가는 이제 투기적 자금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이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엄도 오르고, 그래서 정말 이 은행들이 달러 곳간에 비고 있다라는 소식이 횡행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이 걷는 격이었다면 지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나마 지금처럼 이 달러, 스트롱 달러가 아니라 그래도 위안화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주변 이제 준기축 통화라고 하죠.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과는 환경이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나 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지금의 위기가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풀었던 달러를 채흡수하기도 전에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풀었단 말이에요. 거의 9조 달러 가까운 돈이 풀려서 나타나는 유동성 버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이제 푸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곡물 가격까지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단지 금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곡물 에너지까지도 밑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해법이 더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네. 정부의 물가 전망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10월에 물가 정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환율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줄곧 이제 이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지금 9월이나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물가 정점을 보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추석이 지났는데 농산물 가격 더 올라요. 배추값은 금배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가공식품들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우유 올랐죠. 과자 올랐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음 달부터는 공공요금도 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환율까지 불안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2달째 떨어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환율에 민감해요. 네. 한은의 지금 추계로는 환율이 10%포인트 이제 오를 때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물가는 0.6%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 단가를 지금보다 더 넣어주게 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물가를 이제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제 둔화될지 아니면 좀 더 반등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오히려 물가 관리에는 더 큰 악재인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또 한 번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 이제 전체회의에서 물가 전망을 묻는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후부터는 서서히 안정 기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단선이 있어요. 유가나 해외 여행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이 공공요금이거든요. 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또 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 대응을 위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냐라는 추가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부처와 입장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지금 뭐 가스공사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인상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인상 타이밍은 뒤로 유예할 수도 있음을 이제 시사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입 물가도 지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제부터 이제 과자와 라면 값도 올랐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 가격까지 오른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예전부터 아직 그 배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날씨에 민감하니까 아유 차라리 배추 사다 금배추 사고 원재 부자재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담궈 먹느니 차라리 사 먹자. 사실 일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온라인 몰의 경우에는 포장김치 품절이에요. 항시 품절인데 지금 업계 1, 2위인 종갓집 비비고 김치가 또 올랐습니다. 평균 이제 10% 가량 이제 어제부터 CJ 제일제당은 이제 김치별 평균 가격 11%로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포장김치 1위 업체인 이제 대상의 경우에도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종갓집 김치 평균 가격을 9.8% 올립니다. 근데 CJ 제일제당은 지난 2월에 그리고 대상은 3월에 각각 올렸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배추 값이 많이 올랐어요. 배추 어지간한 거 상품 하나 사려면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일주일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배추값이 이제 뛰는 건 폭우와 폭염 때문에 궂은 날씨 때문에 상품성이 좋지 않은 데다 짓눌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거고 김장 부재료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무, 쪽파, 깐마늘, 청양고추 적게는 2자릿수, 많게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김장 안에 사 먹자 이런 이제 주부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일부 온라인물 포장김치는 이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김장이라는 게 사실 고냉지 배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제 배추값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제 한 비축한 물량 3,000톤 가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이 지금 농협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이제 함께 끌어들여서 먼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배추값은 10월 이후에 정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사실 외식 물가 상승도 시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식 물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예요. 갈비탕은 늘 2자릿수 올랐고요. 10,000원 주고 못 먹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식당을 잠깐 가보게 되면 10,000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찌개를 한두 개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가 한 9,000원. 나머지는 전부 다 10,000원 웃돕니다. 여기다 라면 가격 올랐어요. 우유 가격 올랐고요. 또 이제 원유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이 뭐냐? 밀가루나 원유나 이제 라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에 이제 이 연관된 관련 유제품으로 이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외식 물가가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이제 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식당에서 채소 이제 제공하는 데들은 좀 빼고 있어요. 아마도 햄버거 드시는 분들은 보면 양상추가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감자튀김, 감자값이 오르면 튀김이 좀 잠시 안 나온다든가 별 이제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위기가 아마 상당 기간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원재를 속이는 데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산이 아니고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이제 뭐 해외산, 수입산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주택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9년 이제 9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당사자들이 거래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시부터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바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가격 변동률을 제시한 건데 이게 서울의 경우는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이 통계는 실제 굉장히 거래량이 적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함돼서 변동이 좀 커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비교적 이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어제 이제 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 주간 아파트도 하락을 했지만 8월은 더 떨어졌어요. 월간 기준으로는.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16% 하락했는데 이게 지난 2012년 1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컸고요. 또 이제 8월로 보면 하락폭은 월간 하락폭은 더 큽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0.45%, 전국은 0.51%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또 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지금 16제째니까 거의 넉 달 동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죠.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떨어진 게 급매물이 아니다. 급급 급매물만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이 코픽스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코픽스 금리는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돼요. 네. 16일 오늘부터 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3%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이제 포함해서 가상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제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상단을 봤더니 6.3%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앞서서 제가 미국이 석 달 새, 이제 앞으로 석 달 새 한 2%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올려서 지금 2%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석 달 새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추세로라면 아무리 뭐 하느니 뚜벅뚜벅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연말 되면 주택담보대출 상단 이제 변동형의 경우에는 7%를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실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취급한 수신채, 뭐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8개 은행들의 이제 자본 조달 금리이고 매달 15일 발표돼서 16일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이 수치 역시 지금 9년 7개월 만에 한 달 새 0.06% 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렵고 만에 하나 이제 다음 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영끌하셨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수갑까지 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밤중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 한 대가 남성 앞에서 멈춰서자 그대로 타고 도주합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경찰에 체포된 21살 A씨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난리났죠. 경찰이 뒤에서 쫓으니까 막 뛰어가더만 버스 잡던데요. A씨는 지난 2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힘들게 체포해왔지만 유치장 입감 직전 엉뚱하게 놓친 겁니다.
피의자가 도주한 여수경찰서 주차장입니다. 경찰관들이 차에 실린 장비를 내리는 사이 A씨는 길을 따라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양손에 채웠지만 어쩐 일인지 왼손 수갑은 풀린 상태였습니다.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런 도주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이 뒤를 쫓았지만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요즘 수갑 덮개라고 인권보호 때문에 그 수갑 덮개를 씌웁니다. 천을 그걸 씌우니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랐죠. 지금 계속 추정만 하고 있지.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다시 검거한 경찰은 도주 혐의도 추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두 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웬일인지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조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지역교육청이 제공한 노트북으로 구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이웃한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는 반별로 매달 36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별도의 급식비도 나오지만 이 또한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점원이 안 차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7월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지방교육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무려 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상당수 지역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와 노트북,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넘쳐나는 교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또 그다음에 국공립과 민간 간에 그다음에 지역 간에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10년 전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은 657만 명,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600만 원 정도. 올해는 532만 명으로 줄었고 1인당 지원 예산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유치원이,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함께하고 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교육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삭감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0세부터 7세까지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차별과 격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철 늦더위 때문인데 설악산에서는 이달 28일, 북한산에서는 다음 달 17일쯤 첫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는 기온이 좌우합니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나뭇잎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9월과 10월에 더위가 나타나면 단풍이 늦춰지는데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에서 닷새 정도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 정상부터 산의 20% 정도가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 부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첫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예년보다 하루 늦은 9월 28일입니다. 북한산은 예년보다 사흘 늦은 10월 17일,
내장산은 닷새 늦은 10월 24일, 지리산도 나흘 늦은 10월 14일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단풍의 색은 어느 해보다 고울 가능성이 큽니다. 단풍이 본격적으로 드는 10월서부터는 기온의 온도가 높고 또 일교차가 커지고 좋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보여 올해 단풍은 색깔이 상당히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의 80%가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보통 첫 단풍 2주 뒤부터 시작됩니다. 설악산이 10월 19일, 북한산 10월 31일, 계룡산과 팔공산 11월 1일, 지리산은 10월 26일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단풍은 정상에서 산 아래로,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며 전국의 산을 곱게 물들일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가맹 음식점의 최저 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높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해결책으로서 최저가 보장제를 채택한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인식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가맹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유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취소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 7천만 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만 원이라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학교 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횡령액은 5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싱가포르 국적의 쇼트트랙 선수 부녀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을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9도, 전주가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호남 내륙과 영남 지방에도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5도, 대전 2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1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태풍과 가까워지는 제주도와 영남, 영동 지방에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